6장에서 지난 시간에 전도, 컨덕션 문제만 많이 풀었죠. 이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컨덕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열 저항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네, 그런 걸 다뤄봤고, 또 이 냉각하는 핀, 쿨링 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풀어봤어요. 그래서 쿨링 핀 문제에서 온도장을 구해보고, 열 전달률을 구해보고, 그 결과식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복잡한 결과식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한 물리적인 인사이트를 얻기가 힘드니까 그 복잡한 식을 단순화할 수 있는 여러 가정들을 도입을 해서 이 식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되게 흥미있게 풀어본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거 이제 전도에 이어서 대류에 대한 열전달 문제를 뭐 간단하게 몇 개만 풀어볼 거예요. 대류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은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그냥 어, 이 쉘 밸런스에 의해서 나온 이 에너지 수지식이죠. 시간에 따른 에너지 컨트롤 볼륨 내 에너지 변화는 외부에서 컨벡션으로 들어오는 것과 이 컨덕션으로 주고받는 것 그리고 안에서 생성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다? 이 컨벡션이 있는 경우를 다뤄볼 거다. 그 말은 열 전달의 주체가 고체가 아닌 액체라는 거예요. 액체나 기체가 되겠죠. 근데 이 유동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연 대류, 내추럴 컨벡션 혹은 프리 컨벡션 혹은 강제 대류, forced convection이 있어요. 어, 이 말에서부터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을 텐데 강제 대류는 우리가 어떤 바람을 강제로 일으키는 거, 유동을 강제로 일으켜서 열을 흘려보내는 그런 과정을 말해요. 즉, 어, 유동을 강제로 일으키는 방법이 뭔가요? 압력 구배를 주거나 아니면 중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중력에 의해서 힘을 가하거나 양단의 압력을 다르게 걸어서 유동을 강제로 일으킬 때가 강제 대류가 될 거고, 자연 대류는 뭐냐면 온도가 다를 때 기체의 밀도가 달라지고 액체의 밀도가 달라지니까 밀도 차에 의해서 중력이 다르게 작용하고 그에 의한 유동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자연 대류예요. 이 둘의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먼저 강제 대류가 좀 더 쉬워서 이걸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자연 대류를 풀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대류는 외력, 압력이나 중력이 작용해서 유동이 생기고 그 유동으로 인해서 열이 전달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열이 흐르는 이유가 뭐다? 유체가 강제로 흘렀으니까 이 인과관계를 좀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 대류는 온도차가 나니까 기체나 액체의 밀도차가 생긴다. 온도가 다른 만큼. 이걸 결정하는 게 뭐죠? 이걸 결정하는 게 equation of state, 상태방정식이죠. 상태방정식. 상태방정식은 뭔가 압력과 온도와 부피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를 표현해주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 부피와 온도, 압력이 엮여 있다는 거, 특히 부피 때문에 이게 뭘로 바뀔 수가 있냐? 밀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밀도. 그래서 온도에 따른 밀도를 정의해주는 식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 외부에 이 이동현상 지배방정식 바깥에 상태방정식이라는 게 하나 더 필요할 때가 있다. 즉 이렇게 밀도가 달라지게 되면 위치에 따라 받는 중력이나 부력이 달라지죠. 네. 그러면 그게 힘의 차이로 이어지고 힘의 차이가 생기면 균형이 깨지니까 유동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 유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될 수도 있다. 네, 뭔가 이제 인과관계를 좀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여드린 저희가 풀어볼 두 개의 문제 중 하나는 이 강제대류. 관류인데 우리 계속 풀었죠. 관류. 이거 하겐-퍼즈 이퀘이션 지겹도록 풀었죠. 이 원통형 관에 압력 구배 유동이 흘러서 어떤 파라볼릭한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 관의 벽에서 일정한 어, 히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의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벽에서 일정한 열의 흐름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즉 뭔가 바깥에 열선 같은 게 감겨져 있는 거죠. 열선이 막 감겨져 있고 여기에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바깥에서 데워지는 상황이 모사가 되겠죠. 이때 이 내부 유체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좀 복잡해요. 네,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쓰게 될 것 같네요,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자연대류 문제 중에 가장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그게 뭐냐? 평판이 두 개가 있고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가운 경우, 또 이게 평판 사이에 갇혀 있지만 어, 완전 발달돼 있다는 가정을 할 거예요. 즉 계속 올라가는 쪽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가는 쪽은 계속 아래로만 내려간다. 뭔가 밑에서 고여서 다시 막 회전하는 이런 거 고려하지 말자. 제일 쉬운 완전 발달된 자연대류 유동 먼저 풀어볼 겁니다. 네. 당연히 온도가 뜨거운 쪽에서는 밀도가 낮을 테니까 위로 상승할 거고 차가운 데서는 아래로 하강하겠죠. 이때 어떤 식으로 이 유동이 해석이 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거예요. 네, 먼저 그래서 강제대류 파이프 플로우 먼저 보겠다. 유니폼 히팅이 일어나는 파이프 플로우를 볼 텐데 어느 경우든 간에 시간에 따른 변화는 지금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딱 그 계속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 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는 문제는 다음 주, 다음 시간에 풀 겁니다. 그래서 좌변에 이 시간에 대한 미분이 사라지고 속도 곱하기 속도 벡터에다가 그레디언트 t의 내적 이 항만이 남는데 지금 속도가 한 방향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 역시 그 방향, 지방향으로 한 방향 성분만이 남는 즉 이 항 하나만 남는 거죠. 좌변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방향으로 온도가 변화한다. 변화하는데 그 방향으로 속도가 있으니까 어떤 한 고정된 위치에서 관찰을 하면은 왼쪽에서 뭔가 유체가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나가는데 양단의 온도가 다르면 나는 왼쪽에서 오는 놈에 의해서 뭔가 온도가 변화하겠죠. 그리고 이 문제의 특성상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 온도가 낮고 오른쪽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차가운 물이 계속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이 항입니다. 차가운 물이 들어오지만 나는 벽에서부터 오는 그리고 양옆에서 들어오는 온도 차에 의한 어떤 컨덕션, 전도로 인해서 열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 점의 한 점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상 상태를 다루고 있는데 분명히 왼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고 이게 뜨거워져서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온도, 이 점, 한 점의 온도는 일정한 거예요. 근데 왜 일정하냐? 차가운 물이 들어오지만 그게 데워지니까 누구한테? 이 R 방향으로 들어오는 컨덕션과 G 방향으로의 컨덕션 때문에 데워지니까. 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내부적인 히소스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문제를 못 풀 만큼 어려워지니까 빼자. 고려하지 말자. 그래서 이 거버닝 이퀘이션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또 우리가 유지를 유체역학 문제를 통해서 풀어봤죠. 이렇게 속도장이 구해진다. R에 대해서 R이 0일 때 중심에서 최대가 되고 R이 그 캐피탈 R일 때 그 벽면에서 0이 되는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속도장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사실은 원칙대로 풀면은 점도가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이 나오지 않겠죠, 엄밀하게는. 하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이런 해를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네. 사실 여러분이 유체역학을 배울 때 한 번도 컨벡션 텀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컨벡션 텀이 들어가면 한 번 풀어봤군요. 그 블라우지우스 플로우 할 때. 그때도 비선형 방정식을 얻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다뤄본 적이 없죠. 그 이유는 이게 들어가면은 손으로 못 푸니까 U의 제곱이 나오면서 손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고 뭔가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만 수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간략화가 될 수는 있죠. 네. 사실 제대로 이걸 다뤄서 풀어본 적이 없는데 열 전달 문제에서는
이 속도장을 고려해서도 손으로 푸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속도장이 정해진 다음에는 이 지배방정식이 그래도 적어도 온도 T에 대해서는 선형적이거든요. 그렇죠? 양변에 T의 제곱항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분의 제곱이든 뭐 미분과 T의 곱이든 이런 2차 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T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전히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벡션 텀을 고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려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좀 풀 게 많아져 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걸 이제 풀 건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체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나는 나란히 흘러가고 있는데 R 방향으로 뭔가 계속 일정하게 열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일정하게 뭔가 계속 에너지를 받으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온도가 일정하게 상승하면 T는 G에 대한 1차 함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혹은 그와 유사한 함수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1차 함수의 두 번 미분은 0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흐름 방향의 전도보다는 이 흐름의 수직한 방향의 전도가 우세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요항을 무시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R 방향의 전도가 흐름 방향의 전도보다는 우세할 테니까. 근데 적어도 흐름 방향으로의 이 강제 대류는 무시할 수가 없죠. 일단은 수학적으로는 t가 g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해도 좌변이 상수로 살아남을 거고, 그쵸? 이건 사라지지 않는 항이다 라는 거죠. 또 사실은 좌변이 상수면은 이제 r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이 되니까 조금 풀기가 수월해진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도, 지방향 전도를 무시하겠다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성소산, 비스커스 디스페이션을 무시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들어가는데, 아까 열이 일정하게 공급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그게 성립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벽 근처에서는 열이 일정하게 들어오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계속 상승을 한다는 말이 되죠. 근데 이 센터에서 출발한 유체 입장에서는 아직 바깥에서 공급된 열이 나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테니 특정 거리를 갈 때까지는 별 온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일정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하겠죠. 네. 즉 앞부분 어떤 구간에서는 우리의 온도가 일정하게 상승한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을 이 입구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무시를 해주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해석의 시작점을 엔터런스 이펙트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하자. 가운데라도 온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부터 어, 네, 문제를 해석해보자. 그리고 정상 상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세팅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원래 썼던 지배방 정식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변화하죠. 속도장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속도장식을 대입을 해주고요. 아, 그리고 이 캐피탈 U는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여기다 파이 r 제곱 곱하면은, 그러니까 면적 곱하면은 하겐 퍼즈 이퀘이션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최대 속도는 평균 속도의 2배고요. 이건 관료에서 많이 유도해 봤어요. 시험 문제에도 나왔고. 오케이. 근데 좌변은 상수에다가 R에 대한 2차식에다가 온도에 대한 G의 미분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변은 날릴 거 다 날려서 결국은 R에 대한 어떤 두 번 미분만 포함되어 있는 식이겠네요. G에 대한 1차, R에 대한 2차 미분인데, 그럼 바운더리 컨디션이 G에 대해서 하나, R에 대해서 두 개, 총 3개가 필요하겠다. 근데 G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온도를 우리가 그냥 정해놓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의 온도를 뭔가 T1이라고 하자. 또 R에 대해서는 중심에서의 어떤 발산하지 않아야 하는 성질, 이건 많이 우리가 써봤죠. 유체역학 풀 때. 그리고 벽면에서의 히트 플럭스가 푸리에 법칙에 의해서 지정되는 히트 플럭스가 어떤 상수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어떤 벌크 템퍼레이처라고 하는 온도를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이건 뭐냐? 식으로만 보면은 속도 곱하기 온도의 평균을 평균 속도로 나눠준 값이다 라고 지금 정의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 평균은 뭐를 의미하냐? R에 대한 평균이에요. R에 대한 평균. 즉 레디얼 포지션에 따른 평균을 내자. 즉 한 단면, G가 일정한 한 단면에서 평균을 낸다는 뜻인데 근데 그걸 그냥 온도를 평균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온도가 지금 R에 대해서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심에서는 온도가 낮고 벽면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을 텐데 이 단면에서의 온도를 그냥 평균 내는 게 아니라 뭔가 가운데로 갈수록 큰 속도를 곱해서 평균 내자는 거예요. 즉 가운데에 가중치를 좀 더 많이 주고 벽 쪽에는 가중치를 적게 두어서 평균을 내자.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이걸 정의를 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이 관을 통과해서 흘러나온 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물의 온도를 섞어서 한번 재보는 거예요. 네, 이 관을 통과해서 나온 물을 한데 모아서 섞어서 온도를 재면 그 온도가 어떤 값을 가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가운데는 온도가 낮고 벽면은 온도가 높을 텐데 누가 더 많이 나오냐 하면 속도가 빠른 가운데가 더 많이 나와요. 바깥으로. 온도가 높지만 속도가 느린 벽 쪽은 많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물을 받아놓고 온도를 재면은 속도장의 가중치가 포함된 평균 온도가 측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벌크 템퍼레이처의 의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네. 음. 그래서 지금 이 G에 대한 함수로 지금 온도를 해석을 할 때 벌크 템퍼레이처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냥 T가 아니라. 네. 이게 하나 우리가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사용한 트릭이에요. 트릭. 사실은 G가 0일 때 R에 따라서 온도가 다를 텐데 근데 그거를 고려하면 너무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벌크 템퍼레이처만 보자. 벌크 템퍼레이처는 그 온도가 R과 T에 대한 함수일 때, R과 G에 대한 함수일 때 이걸 R에 대해서 평균 내버렸으니까 벌크 템퍼레이처는 G에 대한 함수겠죠. G만의 함수겠죠. 즉 이 G만의 함수인 A로 G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을 하자라는 어떤 수학적인 트릭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벌크 템퍼레이처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다? 저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았을 때 그 물의 온도. 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배방 정식을 만들어 봤고 펜이? 지배방 정식을 만들어 봤고 벌크 템퍼레이처를 정의해 봤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봤습니다. 이제 이걸 풀면은 내부의 열 전달을 좀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건데 또 이제 복잡합니다. 우리가 어떤 트릭을 또 쓰기로 했냐면 오른쪽으로 갈 때 G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왠지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정을 써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증가할까를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첫 번째 식의 우변을 보면 이 원통의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열 유입량,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열 유입량을 곱했어요. 즉 이거는 이 관 전체로 들어오고 있는 총 에너지, 단위 시간당 총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좌변에서
면적 곱하기 속도가 뭐냐? 면적 곱하기 평균 속도가 뭐냐? 이 관 전체에서 단위 시간당 빠져나오는 물의 유량이죠. 네. 근데 거기다가 로 CP 델타 T가 뭐냐? 단위 부피당 에너지 변화죠. 단위 부피당 에너지 변화. 왜? 로는 밀도, 단위 부피당 질량인데 CP는 단위 질량, 단위 온도당 에너지고, 즉 로 CP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되죠. 단위 부피, 단위 온도당 에너지가 되죠. 근데 거기다 온도 변화를 곱하니까 단위 부피당 에너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변화에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부피를 곱하니까 좌변은 단위 시간당 흐르는 유체에서의 온도 변화로 인한 에너지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랑 같다? 외부에서 단위 시간당 유입되는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 다시 좌변은 유체 전체가 단위 시간당 얼마의 에너지 변화를 겪어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애가 있고 나오는 애가 있는데 이 관 전체를 들어가는 애와 나오는 애의 단위 시간당 에너지 차이가 얼마냐. 얼마의 에너지를 더 가지고 나오냐 밖으로. 그게 좌변이고. 근데 그게 뭐랑 같아야 된다? 이 관 전체로 들어가는 에너지랑 같아야 된다. 라는 식을 세우는 거죠. 그게 우변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 세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분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네. 이 세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에 양변을 적분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을 잘 정리하면은 L분의 델타 T를 하나 뽑아낼 수가 있죠. 근데 그 L분의 델타 T 전체 길이에다가 전체 길이로 전체 온도 차이를 나눈 것은 온도가 일정하게 상승한다고 하면은 지방향으로 갈 때의 온도 상승률과 같겠죠. 또 그걸 정리해보면 이제 남는 애들은 요 한 덩어리가 남는 겁니다. 네. 요걸 이제 원래 지배방정식의 이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상수니까 그냥 상수.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을 얻는 거죠. 이 식을 보면 이건 그냥 R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이다. 상수고 R만의 함수고 상수고 R에 대한 미분 연산인데 T가 혼자 있으니까 양변을 R에 대해서 적분해 주기만 하면 되죠. 물론 온도는 R과 G에 대한 함수겠죠. 네. 근데 G에 대한 온도의 의존성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변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무튼 우변은 온도를 R에 대해서 뭔가 두 번 미분한 거고 좌변은 R에 대한 2차 함수죠. 그럼 K 나누고 R 곱하고 한 번 적분하고 R 나누고 한 번 더 적분하는 이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온도는 R에 대한 4차식이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사실은 LNR이 한 번 등장하는데 이게 사라져야 된다는 조건을 뭐로부터 쓸 수 있냐? R이 0일 때 온도가 정의돼야 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로그 R을 없앨 수가 있어요. 로그 R이 언제 나오겠어요? 이거 한 번 곱해서 적분할 때 R에 대한 2차식과 뭐, 상수항이 하나 나오겠죠. 뭐 적분 상수가 하나 나올 텐데 걔를 R로 나누고 나서 적분할 때 로그 R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로그 R이 사라져줘야 어, 중심에서의 온도가 정의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적분 상수를 하나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상미분 방정식 적분할 때 생기는 적분 상수는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날라가 주고 남는 게 딱 하나, 여기 C다. 네. 마지막으로 적분할 때 생기는 상수 하나만 남고 나머지 4차식, 2차식, 그리고 앞에 있던 계수, 그리고 G에 대한 의존성 이렇게 남아주면
온도에 대한 식을 얻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음미해 보시고. 네, 그래서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온도가 R과 G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낸 거죠. 정확하게 구하려면 바운드리 컨디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적용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뭐였다? 우리가 해석을 시작하는 위치, G는 0에서 벌크 템퍼레이처를 T1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걸 이용하려면 그러면 이 벌크 템퍼레이처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이 식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R에 대한 4차식으로 주어진 온도에다가 R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지는 속도장을 곱해서 면적분을 해줘야 돼요. 면적분을. 네. 좀 더럽죠? 네. 이걸 막 잘 수행을 해주면 얻는 식이 요건데 근데 G가 0일 때 온도가 T1이어야 하니까 C 적분상수 C를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TB는 T1에다가 G에 대한 1차 식의 합으로 네, 정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모두 알 수 있다. 온도 프로파일도 완벽하게 구했다. 네. 온도 프로파일을 구했으니까 벽에서의 온도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벽에서의 온도는 뭐다? T에다가 T 펑션 오브 RNC인데 R에다가 캐피탈 R 반경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식에다가 반경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벽면에서의 온도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구해놓고 나니까 벽면에서의 온도와 벌크 템퍼레이처의 차이가 이렇게 주어진다. 일정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이걸로 무슨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 우리가 이 관유로 인한 열 전달을 마이크로스코픽하게 해석한 게 방금 우리가 한 거고 이걸 좀 더 매크로하게 해석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쓰기가 편하니까. 언제 뭐 새로운 관마다 이런 마이크로스코픽한 해석을 다 하겠습니까? 이 결과를 이용해서 매크로스코픽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매크로스코픽한 어떤 표현식은 어떻게 생겨야 하냐 하면 전체적인 열 전달을 벽면의 온도와 우리가 흘러나오는 물을 받은 그 물의 온도의 차이에 비례하는 형태로 써줄 수가 있으면 그럼 되게 유용하지 않겠냐. 우리가 벽면의 온도 잴 수가 있죠. 관이 있고 손대보면 벽면의 온도가 나오니까. 근데 흘러나오는 물 받아서 온도 재보면 또 여기서의 온도 차이가 얼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변수들 사이에 그 거시적인 온도 차이와 실제로 공급되는 열 사이의 관계를 한번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개념이냐? 이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H를 이용하자는 거죠. 즉, 열 전달량은 벽의 온도와 내부 벌크 템퍼레이처의 온도 차이에다가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곱한 i라고 치고 이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하면 걔가 이 11R분의 24K로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도를 해낸 겁니다. 이 내부 온도를 해석함을 통해서요. 네. 다시 처음부터
우리는 외부에서 코일을 감아서 열을 일정하게 공급해주고 있는 관료에서 내부 온도장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열이 일정하게 공급될 때 내부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 벌크 템퍼레이처라는 개념을 한번 유도를 해봤고요. 도입을 해봤고요. 미분 방정식을 간략하게 만들어주고 온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가정을 넣고 열심히 풀어보니까 이 위치에 따른 벌크 템퍼레이처, 위치에 따른 그냥 온도를 전부 다 알아냈고, 벽면에서의 온도도 알아냈고, 이제 이걸 전체적인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벽면의 온도와 벌크 템퍼레이처의 차이에 의해서 열 전달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유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11D분의 48K로 일정하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푸는 조건을 한번 바꿔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열 전달량이, 그러니까 히트 플럭스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죠. 근데 어, 벽면의 온도가 일정하다고 놓고도 비슷한 걸 풀 수가 있어요.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온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막 어떤 재기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막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에서 풀어보면 역시 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뭐 비슷한 상수 곱하기 뭐 D분의 K라는 걸로 결론이 똑같이 비슷하게 나요. 어쨌든 얘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또 뭐가 있냐? 지금 우리는 이 완전 발달된 층류를 해석하고 있어요. 완전 발달된 층류. 즉, 요 점에서 시작한 유체는 그냥 계속 오른쪽으로만 이동해요. 절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란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 전달이 일어날 때 그 열 전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H가 이 물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빠르거나 느리거나 어쨌든 층류라서 이 뚫고 내려가는 전도의 방식은 항상 일정하다. 히트플럭스가 영향받지 않는 건 아니고 히트플럭스의 코에피션트가, 그러니까 열 전달의 방식이 이 유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사실 유량이 얼마든 이 층류 조건에서는 이 관벽과 중심 사이 방향으로의 어떤 믹싱 같은 게 유동에 의해서 유발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H가 일정하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Q가 일정할 때 유량을 늘리면 T월과 TB가 동시에 변해서 결국은 뭐 이 식은 계속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덜 대표져서 나오는 건 맞겠지만, 그게 그냥 뭐 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벽의 온도와 벌크 템퍼레이처가 다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는 계속 일정한 거죠. 네. 어떤 본질적인 열 전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는 변하지를 않는다. 언제? 층류일 때, 나란히 흐를 때. 네. 근데 물론 층류가 아니라 난류가 일어날 경우에는 더 이상 저게 성립하지 않겠죠. 또 이 문제는 이따가 한 번 더 풀어볼 겁니다. 근데 뭐 이번에는 좀 더 정성적인 해석을 통해서 풀어볼 거예요. 이제 다음 문제로 자연 대류까지 풀고 조금 쉴게요. 시간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걸 풀면 이제 한 장이 끝나는 거니까 여기서 잠깐만 음미를 하는 시간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풀 문제는 자연 대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뜨거운 평판이 있고 오른쪽에 차가운 평판이 있다. 온도차가 발생해 있다. 이때 유동은 위 혹은 아래로 흐를 것이다. 이런 문제를 풀 건데, 지배방 정식은 똑같죠. 근데 우리는 이 온도 차이에 의한 유동도 같이 해석할 거니까 이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도 같이 써줘야 돼요. 이때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항이 이 녀석이 됩니다. 로 G 항이 됩니다. 로 G. 왜냐하면 이 중력에 의해서 자연대류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 로가, 이 밀도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려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막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같은 거 가져와서 쓰면은 로가 t에 대한 어, 선형 함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면 로는 RT분의 PM, 뭐 이건 P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럼 T분의 1에 비례하는 뭔가 되잖아요. 이러면 좀 뭔가 함수의 형태가 복잡해진단 말이죠. 근데 T에 따라서 로가 뭐 이렇게 변할 텐데 우리는 아주 좁은 구간, 요 정도 구간에서만 문제를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그냥 이 함수가 직선이라고 쳐도 되지 않냐. 그러면 좀 더 풀기 쉬워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 function of t를 이 전체적인 평균 온도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떨어진 온도에 대해서 1차 함수로 놓자. 온도가 평균 온도랑 같을 때는 밀도가 평균 밀도랑 같고 T가 좀 증가하면은 밀도가 좀 감소하고 T가 감소하면 밀도가 좀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 직선식으로 밀도를 놓고 풀자. 그래야 문제를 손으로 풀 수가 있지 않겠냐. 네,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이 미분 방정식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가정들을 봅시다. Y 방향으로의 즉 이 두께 방향으로의 잠깐만요.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게 컨벡션이어야 되죠? 컨벡션은 없다. 흐름이 없다. 네. 컨덕션만 있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놨네. 네. Y 방향으로의 컨벡션 유동이 없다. 유동은 위아래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G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유동은. 그래서 Y 방향으로는 전도만이 일어난다. 대류는 없다. 그 방향으로의 유동까지 해석을 하면은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걸 풀어줘야 되니까 완전 발달 가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이 일방향의 완전 발달 유동을 가정해서 풀겠다. 안 그럼 못 푸니까 손으로 못 푸니까 흐름은 위아래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네. 그리고 열팽창이 적어서 열팽창이 그러니까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밀도의 온도 의존성을 직선으로 가정할 수가 있다고 치자. 네. 그리고 정상 상태다. 그럼 봅시다. 자, 정상 상태니까 시간에 대한 거 다 날아가죠. 그리고 유니디렉셔널 fully developed flow에서는 컨벡션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흐름 방향으로의 변화가 없으니까 흐름과 그레디언트 벡터의 내적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히소스 없는 거 뭐 당연하죠. 공기에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온도에 대해서는 그냥 두 번 미분한 게 0이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서 온도는 두께에 대한 1차 함수예요. Y에 대한 1차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온도는 쉽게 풀 수가 있죠. 온도는 그냥 양단의 온도차가 델타 T일 때 두께분의 위치에다가 2분의 델타 T 곱해서 T바에서 빼준 거. 이게 무슨 말이다? 어, Y가 B일 때는 T바 마이너스 2분의 델타 T가 되고 Y가 마이너스 B일 때는 T바 플러스 2분의 델타 T가 되는 거죠. 즉 양단의 온도차가 델타 T인 거죠. 여기 T2는 T바 플러스 2분의 1 델타 T. 여기는 T1은 T바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T. 잘렸네요. 그래서 T2 마이너스 T1은 델타 T다. 이런 1차 함수로 써버리자는 거예요. 온도를. 그러니까 자연대로 문제를 풀 때는 온도가 나와주는 게 좋죠. 그래야 유동을 풀 수가 있으니까. 네. 또 요 문제에서는 이제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또 풀 때는 G방향 성분만 풀어주면 되겠죠. G방향 유동밖에 없으니까. 근데 G방향으로의 유동이 function of Y 양옆으로의 위치에 따라서 G방향으로의 유동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유동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그 중력의 크기가 위치에 따라 달라요. 왜? 위치에 따라 밀도가 다르니까. 밀도가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이 로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밀도와 관련된 상수항은 여기 하나 그냥 남겨주고 압력 구배는 원래 있었고요. 즉 이건 어떤 상수 덩어리로 지금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점성에 대한 기여, 이 뮤 라플라시안 U 텀에서 U G의 Y 방향에 대한 두 번 미분항이 등장을 하고 또 로 G에서 온도에 의존하는 부분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온도 의존성을 나타내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구한 온도 프로파일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미분방 정식이 속도에 대해서 완성되는 거죠. 또 속도장에 대한 경계 조건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는 양단 벽 쪽에서는 속도가 0이다.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y에 대한 두 번 미분의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 두 개가 등장하면서 속도장이 풀린다. 이제 이걸 풀어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푸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온도 프로파일을 대입하면은 상수에다가 y에 대한 두 번 미분에다가 y에 대한 1차식이 되니까 뭔가 UG를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1차식이 되는구나. 그럼 UG는 Y에 대한 3차식이구나. 라고 해서 계수들 정리해서 싹 풀어보면은 요 식이 나와요. 이게 뭐도 만족합니까?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도 동시에 만족하고 있죠. B를 넣거나 마이너스 B를 넣거나 항상 속도는 0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푸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의 직관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래로 흘러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아래 어딘가에 이게 막혀 있다고 치는 겁니다. 바닥이 아주 아래 어딘가에. 그러면 내려간 만큼은 다시 위로 올라와 줘야죠. 그래서 지방향으로의 평균 속도가 0이다 라고 강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식의 형태들을 잘 보면은 첫 번째 얘랑 얘는 y에 대한 홀수 차항이고 얘랑 얘는 y에 대한 짝수 차항이죠. 즉 y가 0인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요놈들은 원점 대칭, 오른쪽에 있는 요놈들은 축 대칭이에요. 이 G축에 대한 좌우 대칭이죠. 근데 평균이 0이려면 원점 대칭인 놈들의 평균은 원래가 0이에요. 근데 좌우 대칭인 놈들은 평균이 0이 되려면 전체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놈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속도의 평균이 0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아까부터 별로 이 압력 구배 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통쳐서 0으로 날아가 버려야 돼요. 쟤네는. 뭐 때문에? 이 유량이 전체적으로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넣으면은 어차피 사라질 애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속도장은 그냥 y에 대한 3차식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문제의 의의는 뭐냐? 그냥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속도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그냥 풀어본 거예요. 네. 음, 당연히 뜨거운 데서 올라가고 차가운 데서 내려가고 벽면에서는 노슬립이 만족돼야 되고 그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밀도가 온도에 대해서 그리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강제를 했고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식이 어, 이 두께 방향으로의 그 두 번 미분이 1차식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나오면서 그냥 3차식으로 간단하게 풀려버리는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본 거죠. 이때 이 두께 방향으로의 어떤 대류가 여전히 없기 때문에 흐름이 없기 때문에 열 전달은 여전히 계속 컨덕션, 전도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역시 얘도 흐름이 열 전달 효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죠.
이 문제도 역시 완전 발달된 fully developed 라미나 플로우이기 때문에 또 그 플로우의 방향이 열전도, 온도 차이의 방향과 완전히 수직하기 때문에 히트 플럭스에는 흐름이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별다른 이런 상호작용이 많지가 않다. 근데 이런 문제부터 일단 풀어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 조금 있다가 다른 어떤 변수들이 다른 중요한 변수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강제 대류와 자연 대류 한 문제씩 다뤄봤고 이제 잠깐 9장을 이 10장이었나요? 10장 정리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이 10장에서는 우리가 이 열 전달 문제에 대한 지배방 정식을 주로 세워봤고 컨덕션 문제 여러 개 많이 풀어봤죠.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풀어봤고 그때 기본적인 법칙은 이 열 전달의 구성방 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의 법칙을 썼고 다양한 지오메트리에서 전도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죠? 그때 벽면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플럭스가 주어지는 내추럴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온도가 주어지는 에센셜 바운더리 컨디션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드렸고 또 이 벽면 바깥에서의 열의 유입을 뭉뚱그려서 해석할 때 편리함을 주는 오버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H를 개념을 소개해드려서 상황에 따라서 H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혹은 H가 열 전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한번 다뤄봤어요. 또 여러 겹의 전도층이 있을 때 이 열 저항, 서멀 레지스턴스의 가산성, 열 저항은 다 더해지고 전체적인 온도 차를 열 저항으로 나눠주면 그게 히플럭스가 된다. 이런 개념을 지난 시간에 다 열심히 풀어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에서 나아가서 대류 문제를 2개 풀어봤어요. 강제 대류와 자연 대류를 하나씩 풀어봤다. 네. 근데 우리가 다룬 문제들은 전부 다 fully developed laminar flow라서 이 흐름의 크기나 흐름 자체가 열 전달 방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단순한 문제들만 일단 풀어봤다. 네, 다음 챕터에서 좀 더 복잡한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수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조금 다뤄보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 뭐 한 7분 쉬고 4시 10분에 다시 봅시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갈 볼 건데 여러분이 11장을 책으로 보시면은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일반 방정식들을 다루고 진짜 복잡한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풀어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수학적으로 진짜 다 다뤄서 풀어야 하나 싶어서 그러진 않을 거고 11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무차원수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방금도 좀 풀었지만 지금까지는 2개를 풀어야 되죠. 모멘텀과 에너지. 이 두 개의 지배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풀어내야 돼요. 모멘텀에서는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고 에너지에서도 이 에너지 수지식을 풀어줘야 되죠. 둘 다 2차 미분 방정식이고 편미분 방정식이다. 복잡하다. 또 이 둘을 동시에 풀어주게 될 때 무슨 일들이 생기냐 하면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에서의 그 밀도항이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방금 푼 문제처럼, 자연대류 문제처럼. 혹은 점도 역시 사실은 온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점도가 증가하고 액체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점도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는 값이니까, 물리량이니까 이 점도가 온도에 의존하는 엮여 있는 문제가 되죠. 또 이런 밀도 같은 녀석이 온도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는 상태 방정식을 엮어줘야 된다. 같이 풀어줘야 된다. 상태 방정식은 이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려주는 I이다. 이상기체라면은 RT분의 P 이런 식 PM으로 주어진다. 네. 또 이렇게 외부로도 뭔가 다른 식을 하나 또 엮어야 되는 문제다. 그 와중에 이 에너지에 대한 식은 우리가 계속 이걸 풀고 있는데 얘도 사실은 엄밀하게는 컨벡션이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의 영향을 받고
또 이 히소스 텀이 등장할 경우에 비스커스 디시페이션 같은 유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도 포함이 될 때가 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인 거죠. 엮여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 문제를 한 번에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손으로 푸는 건 특히. 네. 수치적으로 푸는 것도 이 두 개가 섞이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학부 수준의 수치 해석 스킴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풀어요. 저도 비슷한 뭐 전공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 연구하시는 동료들이 꽤 있었는데 정말로 테크니컬한 그 수치 해석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다 같이 풀려면. 결국 이 방정식의 시스템은 이 엮여 있는 비선형 2차 편미분 방정식의 시리즈를 풀어야 된다. 두 개를 풀어야 된다. 그 와중에 이 상태 방정식이 엮일 때도 있고 또 나중에 물질 전달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정식의 그 덩어리들이 나온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럼 도대체. 이거를 해석하는 게 이동현상적인 지식인데 너무 복잡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건 안 된다. 그럼 어떤 물리적인 직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게 이제 이 장애의 어떤 주제예요. 근데 우린 이미 유체역학을 다룰 때 어떤 복잡한 현상에 대한 정성적인 정보, 어떤 변수들이 중요한 변수고 어떻게 서로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를 주는 테크닉을 하나 배운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버킹엄 파이 시어렘이라는 거였죠. 이게 뭐였냐면은 시스템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만약에 우리가 다 알고는 있다. 뭐가 중요한 변수인지를 알고는 있다고 쳤을 때 그때 그 녀석들이 어떻게 엮여지는지를 조금은 알려주는 아이였죠. 좀 더 자세히는 n개의 의미 있고 중요한 변수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시스템에 k개의 단위가 존재한다면 이 p개의 무차원수가 존재해서 이 시스템의 중요한 방정식은 저 p개의 무차원수로만 서술된다. 즉, 이 시스템에서 유도되거나 우리가 측정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방정식은 무차원수들이 서로 엮여 있는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 혹은 이 방정식을 한 무차원수에 대해서 풀면 결국 한 무차원수는 다른 무차원수들에만 의존하는 함수가 된다. 즉 변수가 n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n개를 다 복잡하게 쓰는 그 방정식으로 때려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몇 개로 그룹핑을 해서 중요한 얘만 알면 쟤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 수업했을 당시에 제가 예로 들었던 게 뭐 거리 s를 속도 v로 시간 t 동안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버키엄 파이 스요렘에 의해서 뭐 s분의 vt라는 아이가 유일하고 중요한 무차원 수다라는 결론이 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s는 vt는 1이다 라는 결론이 난다는 거죠. 네. 즉 이게 진짜 중요한 무차원 수다라는 걸 나중에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뭐 단진자 운동에 대해서도 똑같은 해석을 제가 알려드렸었죠. 네, 그래서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A인 거. 네, 그런 거 이제 똑같이 이 버킹엄 파이 시어림으로도 어느 정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메시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유체역학 유동 문제에 이 시어림을 적용을 해서 레이놀즈 수라는 개념을 하나 뽑아냈었죠. 그때는 레이놀즈 수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지금은 유동과 열전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되게 다양한 열전달 방식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버킹엄 파이 시어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푼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풀었던 첫 번째 문제는 관류에 열이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열 전달과 유동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전도 방정식과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에 엮여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비단 이렇게 히트 플럭스가 일정한 상황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변수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변수들은 뭐 디테일한 상황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죠. 뭐 온도가 일정하든 열이 뭐 일정하게 들어오든 관계없이 뭐가 중요한 변수인지를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방정식을 통해서. 우선 이 밀도라는 아이가 열 전달식에도 등장을 하지만 사실 원래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에도 존재를 하죠. 로라는 애는 독립적으로 하나가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CP는 열 전달에는 상당히 중요한 아이니까 역시 등장해줘야겠죠. 만약에 유동이 없다면 로와 CP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예요. 로 CP 자체가 단위 부피당 연용량이니까 CP는 단위 질량당이고, 그러니까 유동이 없다면은 로와 CP가 따로 등장할 이유가 없지만 유동이 있기 때문에 로를 하나 따로 분리해 준 겁니다. 네, 유동에서는 원래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에는 로가 혼자 등장하니까. 네. 그 다음에 유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바라볼 때 관에 속도 u로 물이 흐른다고 치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우리가 압력을 얼마 인가했다, 델타 P를 얼마 가해줬다라고도 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U를 빼고 델타 P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이 전체적인 해석은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U와 델타 P가 동시에 등장할 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를 무조건 아니까. 또 중요한 변수 K 열 전달, 열 전도의 컨덕티비티, 전도도죠. 열 전도도. 이것도 역시나 이 전체적인 해석, 전체적인 물리 현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역시나 점도도 마찬가지죠. 점도.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량. 점도도 중요하고 또 어떤 관에 물이 흐르고 있는가는 역시나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시스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열 전달 계수가 얼마냐, 이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얼마냐 하는 그런 걸 알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결국 중요하게 작용하는 물리량일 것이다. 물론 여기에다 뭐 이것저것 더 추가해도 되는데 네, 이것만 딱 추린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컴팩트하고 중요한 무차원수들이 뽑아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딱 뽑아내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딴 것도 넣어도 되는데 그럼 또 추가적인 무차원수들이 등장은 하겠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건 또 다른 얘기라서, 다른 문제라서 일단 이 7개의 변수만 추려볼게요. 뭐 예를 들면 여기 길이도 있을 수 있겠죠. 길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굳이 넣지 않고 배제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변수가 몇 개냐? 7개. 근데 우리의 단위가 몇 개 있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밀도는 질량을 부피, 길이 세제곱으로 나눈 그런 단위를 가졌고, CP는 에너지를 단위 질량, 단위 온도로 나눈 단위 그런 유닛을 가졌죠. 근데 이 에너지는 뭐였죠?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랑 같은 단위를 가지죠. 근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를 가지고요. 거기다가 거리를 곱한 거니까 이 줄은 질량과 거리와 시간의 연산으로 이루어진 단위를 가지죠.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하면은 단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SI 단위로 표현된 단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속도는 뭐 간단하게 미터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 이 열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Q는 마이너스 K 그레디언트 T에서 얘가 줄 퍼 미터 제곱 세크고, 이 T가 켈빈이고, 이 그레디언트가 미터분의 1이니까 K의 단위를 알 수가 있죠. 줄 퍼 미터 켈빈이라는 단위를 가지겠죠. 그죠? 세크.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줄 역시 아까랑 똑같이 요거 가져오면은 SI 단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뮤도 파스칼 세크였으니까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었으니까 뉴턴은 또 F는 MA에 의해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니까 뮤의 단위 역시 SI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고 D는 미터고 H도 요 식에 의해서 SI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정리해서 표현한 표가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단위들, 길이, 질량, 시간, 온도에 대해서 각각의 물리량들이 어떤 단위를 가지는지를 다 엮어 놓은 거예요. 밀도는 질량의 1승, 길이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단위가 몇 개? 4개. 변수는 몇 개? 7개. 그럼 우리는 예전에 수업했던 것처럼 4개의 단위 수랑 같은 변수를 골라서 나머지 3개의 변수를 우리가 고른 변수들로 표현해주면 무차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게 이 버킹엄 파이 피오렘의 기본이었죠. 제가 옛날 자료 살펴보니까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옛날 자료 살펴보니까 그 단위 우리가 다루는 단위의 개수만큼 이 문제 그 변수들을 골라야 되는데 반대로 했더라고요. 그냥 그 부분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네. 지금 그래서 저는 뭘 하겠다? 우리가 가진 단위가 4개니까 4개의 독립적인 변수들을 골라서 선정을 해서 골라지지 않은 나머지 3개의 변수의 단위를 우리가 고른 4개의 변수의 단위로 표현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무차원수가 등장을 한다. 근데 저는 임의로 뭘 골랐냐면 열전도도, 그다음 관의 직경, 점도, 평균 속도 이렇게 4개를 고른 거예요. 노랗게 표시된 이 아이들을 골랐어요. 다르게 골라도 되는데 다르게 고르면 다른 형태의 무차원수가 나오겠죠? 그 녀석들을 또 조합하면 제가 한 거랑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정답과 가장 가까운 지름길인 변수 4개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됩니까? 아니 외우지 마세요. 그냥 결과만 알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4개의 어떤 캐릭터리스틱 베리어블, 대표 변수들을 골라서 대표되지 않는 나머지 3개의 변수를 대표 변수만을 이용해서 그 단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는 뮤를 UD로 나눈 것과 같은 단위를 가지더라 라는 결론을 내서 양변을 적절히 이항한 뮤분의 로 UD라는 게 차원을 가지지 않는, 단위를 가지지 않는 무차원수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불렀냐면 옛날에 레이놀즈 넘버다라고 불렀죠. 레이놀즈 넘버. 레이놀즈 넘버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이 위에는 질량을 나타내는 어떤 이 밀도와 속도와 크기가 있으니까 이건 뭔가 그 흐름에 의해서 가는 힘, 밑에는 이 점성에 의한 저항, 뭐 이런 그 사이의 어떤 상대적인 크기의 비율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멘텀 밸런스에서 이 대류로 인한 운동량 전달 대비 점성의 저항이 얼마나 크냐, 즉 점성에 비해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려고 하냐 유체가 점성 대비 관성이 얼마나 크냐 뭐 그런 개념으로 대표되는 어떤 무차원수를 정의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라는 거를 하나 유도해낼 수가 있고 또 다른 CP라는 변수에 대해서 똑같은 이런 무차원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무차원화 작업을. 그랬더니 CP는 뮤분의 K랑 같은 단위를 가지더라. 정리를 해보면 이제 뮤분의 K분의 뮤 CP라고 쓸 수 있는데 이 위아래에다가 제 마음대로 한번 그냥 로를 곱해 볼게요. 로를. 그러면은 로 CP 나누기 K라는 애가 하나 나오고 로분의 뮤라는 애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옛날에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 쓸 때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냐면은 압력급에도 없고 중력도 없을 때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어요. 요 녀석을, 이 개수를 동점도, 카이네마틱 비스코시티 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게 로분의 뮤. 요 녀석이죠. 이 녀석의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 모멘텀 디퓨지비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열 전달에서도 비슷하게 로CP 파셜 T분의 파셜 T 이퀄 K 라플라시안 T 이런 문제를 풀 때가 있는데, 이때도 역시 양변에 로CP를 나눠주면은 이런 개수가 나오고, 얘를 우리가 알파라고 정의를 했었고, 이 녀석의 단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터 제곱 퍼 세크였다. 얘는 thermal diffusivity다 라고 했었죠. 이 열전달 첫 시간에 그래서 이 둘의 비율을 프란틀 넘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프란틀 넘버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모멘텀 디퓨전과 서멀 디퓨전의 비율이다. 네. 그러니까 운동량이 전달되는 그 운동량의 확산 속도 대비 열의 확산 속도가 얼마나 크냐. 네. 그걸 알려주는 무차원 수다. 프란틀 넘버도 첫 시간에 한 번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등장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최종적인 열 전달에서의 관심사, 이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이걸 알면 다 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녀석은 무차원화 해보면 D분의 K랑 같은 단위를 가져서 이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와 연관된 걔랑 비례하는 무차원수는 어떤 너셀 넘버라고 하는 아이로 대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너셀 넘버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얘의 물리적인 의미는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액상의 전도성 대비 이 흐름으로 인한 어떤 전반적인 그 열 전달이 얼마나 크냐,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가 얼마나 잘 되냐, 뭐 대비 원래 갖고 있는 전도성 대비. 네. 그래서 컨벡티브 플럭스 혹은 오버롤 히트 플럭스가 전반적인 열 전달이 원래 갖고 있는 내재된 그 유체 자체의 전도성 성질보다 얼마나 큰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무차원수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시스템에서 의미 있는 세 개의 무차원수를 찾아낸 건데 그게 뭐다? 너셀 넘버, 프란틀 넘버, 레이놀드 넘버다. 그리고 버킹엄 파이 시어렘의 명제를 따오면 한 무차원수는 다른 무차원수들로 표현되는 표현식이 존재한다 라고 했죠. 즉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서 얻어내는 방정식들, 물리 법칙들을 뭔가 유도해낼 수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이런 형태로 환원시킬 수가 있다. 너셀 넘버는 function of Reynolds number and Prandtl number라고 표현해서 쓸 수가 있다. 그거를 이제 이 버킹엄 파이 시어렘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무차원수들은 세 개. 너셀 넘버, 레이놀드 넘버, 프란틀 넘버. 이렇게 세 개다. 네. 그리고 너셀 넘버는 레이놀드 넘버와 프란틀 넘버의 어떤 조합으로 표현이 된다. 그런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제 막 열심히 막 미방 풀어가지고 물리 법칙을 하나 이제 그러니까 완전한 제일 상위에 있는 법칙으로부터 작은 정리들 계속 유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유도하는 것까지가 아까의 그 어떤 과제였어요. 유도해 봤을 때 이 식을 잘 정리하면은 너셀 넘버가 11분의 48, 4.36이다 라는 결론으로 그냥 유도가 됐죠. 버킹엄 파이 시어렘은 너셀 넘버가 펑션 오브 레이놀즈 넘버인 프란틀 넘버라고 했는데 이 문제 풀어보니까 그냥 상수네. 뭐 이게 상수인 것도 사실은 펑션 오브 무차원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표현식의 한 그 가지로서 그냥 상수가 된다라는 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왜 그랬다 그랬어요? 왜 이랬다?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풀었으니까 완전 발달한 층류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상수다라는 결론이 났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완전 발달된 층류가 아니라 난류였다면 어땠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론도 세워보고 실험도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걔는 대충 이런 관계식으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었던 간단한 문제인 완전 발달 측류에서는 이런 레이놀즈 넘버와 프란틀 넘버에 대한 의존성이 보이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으면은 레이놀즈 넘버에 대한 함수와 프란틀 넘버에 대한 함수로 곱으로 너셀 넘버가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밝혀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버킹엄 파이 시어렘은 작동을 한다. 실험적인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 일반적인 표현식에 이게 위배되는 건 아니다. 사실 뭐 펑션이라고 해봤자 상수인 것도 펑션이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강제 대류가 있는 문제, 그러니까 고정된 지오메트리에서 뭔가 유체가 흐르면서 강제 대류를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이 오버롤 히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무차원수 두 개, 레이놀즈 넘버와 프란틀 넘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다. 라는 게 이 첫 번째 버킹엄 파이 시어렘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네, 너셀 넘버가 네, 이 모멘텀 트랜스포트를 대변하는 레이놀즈 넘버와 이 서멀 디퓨지비티와 모멘텀 디퓨지비티의 레이시오를 나타내주는 이 프란틀 넘버의 함수로 표현된다. 그것에 의존한다. 이걸 일단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자연대류도 풀었었으니까 여기에도 비슷하게 이 버킹엄 파이 시어렘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 놓고 보니까 우린 역시나 두 식을 풀죠. 이 에너지 수지식이랑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푸는데 이때는 뭔가 자연대류에서만 등장했던 특이한 어떤 개념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열팽창계수. 온도가 변하면 밀도가 변할 수 있다. 그 어떤 비율을 결정해주는 열팽창계수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때 역시 변수들을 다 나열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스템을 지배하는 물리적인 변수들을 최대한 나열해 보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로 CP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델타 T를 넣어줬어요. 왜 그랬냐? 이 델타 T가 바로 유동을 일으키는 드라이빙 포스가 되거든요. 온도가 차이가 없으면은 밀도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유동이 생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저게 중요하다라고 내가 판단을 해서 고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K 전도도 똑같이 들어가고 아까는 없었던 열팽창계수 베타가 들어가 줘야죠. 이 베타의 단위는 이 식으로부터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1은 단위가 없는데 베타 델타 T가 똑같이 단위가 없어야지 덧셈 뺄셈을 할 수 있겠다. 그럼 베타의 단위는 켈빈의 마이너스 1승이겠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점도 뮤 또 아까랑 똑같이 들어가고 또 이번엔 역시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도가 달라서 밀도가 달라도 중력이 없으면은 유동이 생길 리가 없다. 라는 직관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력을 넣어줘야 되고 역시나 시스템 사이즈 D라는 변수 넣어주고 이 경우에도 우리는 이 오버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H를 구할 거다. 그리고 비단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이런 단순한 시스템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기만 하면 된다? 온도 차에 의해서 자연 대류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이 해석은 항상 성립한다. 항상. 이런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성립한다. 이때 이 많은 변수들 가지고 버킹엄 파이 시어렘을 적용을 해 볼 건데 지금 너무 많아요. 그냥 뽑아본 게 9개나 돼. 그래서 유닛이 4개니까 역시나 4개의 유닛이 있으니까 9 빼기 4 해보면 5개나 나오는데 5개나 되는 무차원수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겠습니까? 실험을 한다고 치면은 5개가 나오면은 4개로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4개를 그 경우의 수 3개씩만 잡아놓고 실험을 해도 3의 4승. 그러니까 80개가 넘는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좀 줄여보자. 어떻게 줄일까? 이 시스템을 드라이빙하는 녀석들 중에 엮여있는 애들이 있다. 뭐가 엮여있냐면 유동을 만들어내는 건 온도 차이인데 온도 차이 때문에 밀도가 변하는 건 열팽창 계수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해서 밀도가 변한다고 해도 중력이 없으면 유동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열팽창 계수와 온도 차이와 중력은 다 같이 작동한다. 이 녀석들이 그냥 다 곱해져서 이게 드라이빙 포스다. 그러니까 델타 T 곱하기 베타 한 게 밀도 차이고 밀도 차이에다가 중력 곱한 게 힘의 차이다. 이 세 개를 곱해서 생각을 하자.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제하고 이제 7개의 변수만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긴 게 이렇게 있는 7개. 또 아까랑 동일하게 각각의 단위를 SI 단위로 환원시켜서 각 차원의 몇 승에 비례하는지를 써준 게 이 차트고요. 테이블이고요. 역시나 우리는 4개의 단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7개의 변수들 중 4개의 대표 변수, 캐릭터리스틱 베리어블을 선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3개의 변수를 캐릭터리스틱 베리어블로 표현해주면 된다. 똑같이 버킹엄 파이 시어렘을 적용해보자. 그때 저는 여기서 예시로 캐릭터리스틱 베리어블을 밀도와 전도도와 점도와 크기 이 4개로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프란틀 넘버는 아까랑 똑같이 이 모멘텀 디피지비티 vs 서멀 디피지비티로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 모멘텀의 확산계수와 열 확산계수의 비율,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빨리 확산되냐, 뭐그 정도의 개념으로 나오는 건 똑같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중요한 아이는 얘죠. 사실 이 열팽창과 온도차와 중력이 함께 작용해서 드라이빙 포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거랑 관련된 무차원수가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라쇼프 넘버라는 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걔의 형태는 조금 복잡한 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는데, 이제 이 위에를 보면은 우리가 온도 차에 의해서 발생한 밀도 차이에 의한 중력, 즉 부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를 곱하니까 이제 부력이 되겠죠, 진짜로. 이 부력 대비 이 동점도, 점성적인 마찰의 비율이 얼마냐, 그런 비율을 대표해주는 무차원수가 이 그라쇼프 넘버라는 거예요. 자연 대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밀도차, 온도차로 인한 밀도차에 의해 유발되는 이 유동의 부력을 일으키는 힘 대비 점성 마찰이 얼마냐. 네. 그런 무차원수가 되는 거고, 아까랑 똑같이 이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에서는 이 너셀 넘버가 똑같이 등장한다. 역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너셀 넘버를 펑션 오브 그라쇼프 넘버랑 프란틀 넘버로 쓸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열 전달 문제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라쇼프 넘버는 모멘텀에만 관련된 어떤 무차원수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지 말고 프란틀 넘버랑 그라쇼프 넘버를 곱해서 정의한 어떤 레일리 넘버라는 애를 새로 정의해서 이 너셀 넘버를 레일리 넘버와 프란틀 넘버의 함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아, 제가 오타가 났네요. 여기 지금 보면은 뮤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도 누 제곱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 양변 나눠줄 때 뮤제곱이 있으면 밑에도 누 제곱이 돼야 되니까, 네, 지금 질문으로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오타예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네, 어디까지 했지? 아, 그래. 너셀 넘버가 그라쇼프 넘버와 프란틀 넘버로 표현돼도 되는데 이걸 레일리 넘버와 프란틀 넘버로 표현해도 무방하다. 아, 당연하죠. 사실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죠. 네. 여기서 시사하는 메시지가 뭐냐? 자연 대류가 존재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무차원수가 뭐냐라고 하면 프란틀 넘버와 레일리 넘버 혹은 그라쇼프 넘버다. 아까는 강제 대류가 있는 상황에서는 프란틀 넘버는 똑같은데 레이놀즈 넘버가 중요했다. 네. 자연 대류로 바뀌면 레이놀즈 넘버 대신에 크라쇼프 넘버 혹은 레일리 넘버를 쓰면 된다. 이런 녀석들이 함께 너셀 넘버, 열 전달 계수를 정의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풀어본 문제에서는 근데 역시 너무나 단순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열 전달 계수가 그냥 두께분의 온도차의 상수배였잖아요. 이때는 너셀 넘버가 그냥 1입니다. 1. 별로 이제 뭐 함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풀 문제인데 좀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판이 있고 완전 발달된 유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판이 있고 이 판이 뜨거워가지고 이 주변에서 막 대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유체가 올라올 텐데 이게 뭔가 완전 발달될 수가 없는 유동이죠. 이 위로 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유동일 경우에도 역시나 우리가 손으로 풀거나 이제 물리적인 어떤 법칙들을 유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런 짓을 해보면 실험적으로 관찰을 해보거나 약간의 이론적으로 유도를 해보면은 너셀 넘버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더라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버킹엄 파이 시어렘이 작동한다는 걸 역시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시들이 존재합니다. 왜 식이 저렇게 못생겼어요? 라고 하면은 어 이게 그러니까 세마이 엠피리컬한 식이라서 약간의 실험에 대한 피팅 그리고 약간의 물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레일리 넘버의 3분의 1승에 비례해야 한다 이런 어떤 개념 정도는 손으로 풀 수가 있는데 완벽하게 저 형태가 되지는 않아요. 손으로 풀면은 우리가 근데 측정한 결과를 최대한 맞추도록 함수를 개조한 겁니다. 네, 반 이론적, 반 실험적인 식이에요. 네, 뭐 개수들도 이게 뭐 9분의 16 이게 별로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무차원수 레일리 넘버와 프란틀 넘버로 너셀 넘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결론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깊게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예시만 더 들어봅시다. 두 개죠. 이거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또 비슷하게 이번에는 구가 있고 구가 하나 있고 구가 혼자서 뜨거워요. 구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여기서 풀고 있는 문제는 오직 전도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대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주변 온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손으로 풀어볼 수가 있어요. 지배방 정식은 뭐 이렇게 구면 좌표계에서 K 라플라시안 T는 0이다라는 식을 풀면 되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은 구의 표면에서는 온도가 T0고 아주 멀리 가면 대기 온도랑 같다.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뭐 K 없어지고 R제곱도 곱하면 없어지고 한 번 적분하면은 상수가 되고 R제곱으로 나눠주면은 R제곱분의 상수가 되고 적분하면은 R의 마이너스 1승이 될까 R분의 1이 되면서 다른 상수가 더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려면 딱 이렇게 되면 돼요. 여기 아래 R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첫 번째 항 다 날아가면서 이 대기 온도랑 같아지는 거고 이 R이 그 대문자 R과 같으면은 위아래 약분되면서 T0만 남는 거죠. TA가 서로 빠지면서 온도 프로파일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구 표면에서의 어떤 열 전달량을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이 푸리에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온도를 R에 대해서 미분하고 거기다가 R에다가 그 표면에 R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곱하기 전체 온도 차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고 이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얼마 나오냐? 그걸로 이제 너셀 넘버를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 K분의 HD가 돼서 그냥 2라는 숫자가 나와요. 2. 그러니까 사실은 구가 하나 있고 뭐 대기가 있고 열이 일정하게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어, 전체적인 히트 플럭스는 온도 차에 정말로 딱 비례할 거다. 어, 그 비례 계수가 어떤 2라는 어떤 무차원수랑 관련이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손으로 한번 풀 수가 있는데 근데 자연 대류가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 구로 인해서 주변이 달궈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뭐 딴 데서 내려오거나 하겠죠. 이런 유동까지 다 풀어서 열 전달 방정식을 세워서 어, 너셀 넘버를 유동을 고려해서 구해 보면은 그 세마이 임페리컬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뭔가 비슷하죠? 뭐 숫자가 조금씩만 다를 뿐. 그러니까 이 문제랑 저 문제가 비슷한 이유는 여기서 똑같이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운더리의 형태만 좀 바뀐 것뿐이잖아요. 위에는 평평한 바운더리인데 여기선 좀 불룩한 바운더리 이 정도만 바뀌었기 때문에 실험적인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요게 이 2라는 숫자가 우리가 손으로 풀 그 숫자랑 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온도차가 작아서 유동이 거의 없으면 레일리 넘버가 매우 작아서 그러니까 유동이 없다는 게 이 레일리 넘버가 그걸 대표해 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 프란틀 넘버 곱하기 그라쇼프 넘버인데 그라쇼프 넘버에 델타 t가 있으니까 이 델타 t가 작아서 유동이 거의 없으면 이 두 번째 항이 다 날아가고 2만 남는다. 걔는 사실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그 전도만 존재하는 그 2와 같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들이 왜 반실험적, 반이론적인지 알려드리려고 넣은 예제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극한 값은 우리가 손으로 풀 수도 있다. 또 실험적으로 잘 맞는 식을 가져와 봤을 때 걔를 점검 혹은 검증해 보려면은 그 녀석의 극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해석적인 상황과 합치하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었던 거예요. 여전히 자연 대류가 있는 상황에서는 너셀 넘버,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대변하는 무차원수가 레일리 넘버와 프란틀 넘버에 의존한다. 이런 결론은 여전히 똑같이 성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예제가 또 열전달하면 생각나는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까랑 약간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른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음, 뜨거운 고체를 물에 갑자기 집어넣는 뭐 담금질을 하는 퀼칭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때는 어, 우리가 온도를 해석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까 문제들은 전부 다 관에 흐르는 유체의 온도를 계산을 하거나 벽 사이에 있는 기체의 온도를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 뜨거운 고체 주변의 온도를 해석하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말고 이번엔 고체의 온도를 해석하는 상황도 한번 예로 들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체 내부의 온도를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럼 지배방정식은 유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체 내부에서는 유동이 없으니까 컨벡션 텀은 존재하지 않고 좌변은 시간에 대한 변화만 남고요. 우변은 히소스가 없으면 이제 전도항만 남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석하고 싶냐면은 물은 차갑고 쇠는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쇠를 물에 팍 갑자기 넣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시간에 따라서 이 금속, 철 혹은 뭐 고체가 식어 나갈 텐데 시간에 따라서 식어 나갈 텐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해석하고 싶다. 즉 어떤 열 전달을 일으키는 드라이빙 포스는 이 초기 온도 차이죠. 그러니까 넣기 전에 온도 차이가 어땠냐가 이제 이 문제의 어떤 열 전달을 다 일으킬 거고 우리가 진짜 나중에 알고 싶은 거는 뭐 이 막대기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예요. 네.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할 텐데 뭐 한 특정 지점을 잡아봅시다. 뭐 센터 가운데에서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다. 이런 상황을 한번 똑같이 버킹엄 파이 시오렘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유동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로시피를 분리해서 써줄 이유가 없어요. 로가 따로 등장할 일이 없어요. 로가 나오면 아까 나오는 게 뭐였죠? 레이놀즈 넘버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레이놀즈 넘버가 등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유동을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로시피를 한 덩이로 묶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열 전달을 일으키는 드라이빙 포스 델타 T 제로를 같이 넣어줬고 또 우리는 몇 초가 지났을 때 온도가 얼마냐가 궁금하니까 이 시간을 또 변수로 놨어요. 그리고 이 K 열전도도를 가져왔는데 이 열전도도는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유체 열전도도였어요. 유체. 기체나 이 관을 흐르는 액체, 물의 열전도도를 아까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이 고체 내부의 열전도도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열전달이 일어날 깊이 혹은 크기,
시스템 사이즈 역시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H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동을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의 열 전달을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부 정보가 궁금한 거니까 외부 정보인 H는 주어져 있다, 주어진 상황으로 지금 이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그럼 뭐냐? 내부 온도, 중심에서의 온도랑 바깥 온도가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이렇게 변수들을 넣고 7개의 변수를 잡아서 3개의 무차원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걸 해볼게요. 역시나 4개의 유닛이 있으니까 4개의 캐릭터리스틱 베리어블, 대표 변수들을 잡아놓고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남은 변수, 시간과 이 오버롤 힐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랑 델타 t를 잡아보면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겨먹은 무차원수가 나와요. d제곱분의 알파 t.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어디서 봤냐면 옛날에 유체 해석할 때 벽이 있고 유체가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벽이 움직이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풀어본 적이 있죠. 속도가 이렇게 디벨롭 되는 거. 그쵸? 이걸 풀었을 때 중요한 어떤 차원을 가지지 않는 변수가 하나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이걸 이 높이를 y라고 했을 때 동점도 곱하기 시간분의 y 제곱, 이런 녀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동점도의 단위가 뭐였죠? 미터 제곱 퍼 세크였죠. 네. 근데 여기 알파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미터 제곱 퍼 세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도 무차원인 거 바로 보이겠죠, 그러면. 똑같이 길이가 2개 있고 시간이 반대쪽에 하나 있고 시간과 함께 미터 제곱 퍼 세크 디퓨지비티가 있는 그런 무차원수. 얘가 이 프리에 넘버라고 하는 무차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h에 대해서도 무차원화를 해보면 k분의 hd, 이 너셀 넘버랑 똑같이 생긴 무차원수가 하나 나오는데 얘는 너셀 넘버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 대상이 이게 아니니까. 우리의 관심 대상이 h가 아니니까. h는 주어져 있는 거고 바깥에서 주어져 있는 거고, 아까는 너셀 넘버는 이 유체의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대표해주는 애였는데, 지금의 이 h는 그 전도의 대상이 유체가 아니라 고체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얘는 내부 전도 대비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의 비율이에요. 얘는 그래서 비오 넘버라고 부릅니다. 너셀 넘버가 아니라 비오 넘버예요. 그래서 얘의 의미는 아까랑 다르다. 아까는 유체 하나에서 유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열 전도도 대비 진짜 그 흐름으로 인한 열 흐름이 얼마나 되냐가 너셀 넘버였다면, 지금은 밖에 유체가 있고 안에 고체가 있다. 바깥에서 유체에 의해서 들어오는 열 대비 이 고체 내부의 열 전도도가 얼마나 되냐. 네. 내부와 외부의 차이가 있다. 그런 걸로 정의되는 무차원수도 존재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녀석 온도 차이는 결국은 그냥 t랑 델타 t 제로랑 단위가 같으니까 이 비율로 무차원수가 유도가 될 거예요. 결국은 3개의 무차원수를 구했고 한 무차원수는 나머지 2 무차원수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될 텐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온도니까 온도에 대한 무차원수는 프리에 넘버와 비오 넘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역시 다음 시간에 풀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는 자연대류랑 강제대류를 풀어봤고, 후반부 11장 내용에서는 시스템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무차원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한번 찾아봤어요. 이 열과 운동량이 함께 복합적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에서는 이 자연대류 혹은 강제대류가 있는 경우에는 레이놀즈 넘버, 또 뭔가 대류가 뭐든 있으면 프란틀 넘버가 항상 중요하고, 유체에서의 열 전달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너셀 넘버를 꼭 가져와야 되고, 자연대류가 있으면은 그라쇼프 넘버, 여기 또 제곱이 빠졌죠. 복붙해서 그래요. 혹은 레일리 넘버가 있어야 되고,
시간에 따라서 고체가 냉각되거나 가열되는 그런 문제를 풀 때는 프리의 넘버와 비오 넘버를 풀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질문 있으면 남아서 하시고요. 뭐 외적인 질문, 뭐 과제 관련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뭐든 이제 저한테 해주시고, 뭐 질문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